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역사학자 장웨이민 교수가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한국을 문명의 변방, 자기만의 정체성 없는 나라라고 깎아내리던 인물이었습니다. 베이징 역사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인의 정신을 가진 나라입니다. 충격적인 발언에 학회는 침묵에 빠졌고 그의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한국을 무시하던 학자가 한국 역사의 수호자가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발언 후 그가 중국 학계에서 추방되고 망명 신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망명지에서도 나는 진실을 보았고 그 진실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으로 제게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민입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동아시아 비교 문명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를 별 볼 일 없는 그저 중국 문명의 그림자에 불과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역사의 깊이도, 인구 규모도, 지정학적 영향력도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되었으니까요. 제 강의에서도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명의 변방이자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나라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중화 문명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학자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판단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말입니다. 시작은 아주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2022년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열린 동아시아 역사문화 세미나에 초청받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중일의 역사기록 전통 비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다음 발표자가 한국 학자였습니다. 그는 조선 왕조실록에 대해 발표했어요. 솔직히 비웃었습니다. 왕조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하게 떠드는 건지. 중국에는 수많은 정사와 편년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천, 반고, 사마광. 중국이 만든 역사서의 규모를 그 작은 나라가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데 발표가 이어질수록 제 웃음은 사라졌고 눈은 점점 모니터 속 기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조선은 500년간의 역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왕도 손대지 못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했더군요. 실록의 사관은 왕 앞에서도 침묵했고 그 기록은 왕조가 바뀌어도 절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역사를 통제했지만 조선에서는 사관이 왕을 감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록이 중국보다 더 철저하고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한국을 문화적 모방자로 생각해왔습니다. 문화도, 철학도, 정치도 항상 중국에 기대온 나라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중국보다 더 기록에 집착했고 더 진실을 지키려 했다니요? 발표가 끝난 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머릿속에 멍하게 울렸고 제 손에 들린 발표 자료가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검색해봤습니다. 검색창에 이렇게 쳤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진짜인가? 그리고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기록을 아무리 잘 남겼다 한들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일제에게 식민지가 되었고 언어도 빼앗겼고 정체성도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료가 저를 또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글학회라는 단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전 편찬? 나라가 없는데 사전을 만든다고? 말이나 글은 국가가 있어야 쓰는 것이지 없어지면 함께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 비웃음은 원고를 직접 보고 나서 멈춰버렸습니다. 베를린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연구자가 보여준 복사본이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그 안에는 한국어 단어 하나하나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무신, 들꽃, 사랑, 고향. 그 단어들에서 민족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전을 만들던 이들 중 10명이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고 3명은 옥사했습니다. 연구자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이들이 몰래 원고를 넘겨받아 계속했고 결국 우리말 큰 사전을 완성했죠. 말과 글을 지키다가 죽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갔다고요? 중국 문화대혁명 때 불타던 고서들과 짓밟히던 공자상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문자와 전통을 부수었습니다.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를 죄악시하고 수천 년 이어온 사상을 스스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베를린의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정신문화라는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책을 펼치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왕이 도망친 자리에 백성들이 칼을 들고 일어섰다. 곽재우, 조원 같은 이름들은 처음 들었습니다. 관직도 없고 군대도 없이 자기 마을 사람들을 모아 스스로 싸웠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황제가 무너지면 체제도 끝나고 백성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생존이었습니다. 저항이란 황제의 명령을 받은 관군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조선은 도망가는 왕조를 대신해 백성이 전장을 만들었다니요? 다음 날 아침 베를린 역사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 측 기록을 찾아보니 거기에도 분명히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민중의 저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중단한 이유 중 하나로 끝없이 일어나는 현지 반란군 때문이라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의병들 중에는 승려, 유생, 농민, 상인, 심지어 노비까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급을 초월한 민중의 연대. 이건 분명 중국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독일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 역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린 조선의 예술과 정신 전시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었습니다. 옆에는 세종대왕의 언급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을 가엾게 여겨 그들이 쉽게 익혀 일상에서 편하게 쓰도록 하려 한다. 그 옆에 전시된 것은 15세기 조선에서 발명된 치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장치라는 설명과 함께 농업 생산을 돕기 위해 기상을 연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직지심체요절의 복제본이 있었습니다. 설명문에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경보다 78년 앞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늘 중국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였다고요? 직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한국이 금속 활자를 먼저 사용했다고요? 네, 교수님. 유네스코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직지는 1377년에 인쇄되었습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그보다 훨씬 후대의 것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제가 가르쳐온 모든 문명의 우열 기준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만든 건 단순한 영토의 크기나 인구가 아니라 정신이었고, 문화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의지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 사실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조국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조공국으로 문화적 식민지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철저히 유교 정신을 실천했고, 중국보다 더 객관적인 역사 기록을 남겼고, 심지어 중국보다 먼저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베이징에 돌아온 후 저는 조용히 한국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립도서관의 구석에서 한국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관한 자료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독립을 외쳤습니다. 남녀노소, 지식인과 농민이 하나 되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했지만 그 정신은 후대에 계승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민중의 힘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전쟁 관련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는 70년 후의 서울 사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한쪽은 폐허였고 다른 쪽은 첨단 도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저는 계속해서 자문했습니다. 같은 해 가을 학과 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연구 주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저항과 생존 조선에서 현대까지.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장 교수, 그런 변방 국가를 연구할 가치가 있을까요? 중국 문명의 위대함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닌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학과장의 눈길이 달라졌고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구실에 도착하니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애국자라면 조심하시오. 당신의 연구 방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한국 지식인들이 어떻게 민족 정체성을 지켜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윤재, 최연배, 정인보와 같은 한글학자들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특히 그들이 말했던 나라가 없어도 말과 글이 있으면 민족은 살아있다는 신념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언어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 민족의 혼을, 역사를, 미래를 담아냈습니다. 2023년 봄, 베이징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저는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문명권의 역사 기록 전통이었습니다. 강단에 오른 저는 예정된 발표문을 제쳐두고 조선왕조실록의 객관성과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한국인들의 문화적 저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명의 변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것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학회장을 나서는데 한 중년 남성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장 교수님, 국가안전부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메일이 해킹되었고 전화통화는 도청되었으며 연구실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저의 강의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동료들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구실 문을 열자 모든 것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책장은 쓰러지고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컴퓨터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매국노라고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공식적인 수색이 아닌 누군가의 경고였습니다. 그날 오후 학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낯선 남자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국가안전부 요원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 교수, 당신의 최근 연구활동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화 문명의 우월성을 훼손하고 변방 국가를 미화하는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당신이 해외에서 발표한 내용은 우리 당의 역사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북경대학교 교수가 외국에 나가 중국 문명을 깎아내리고 한국을 찬양한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찾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죄라면 기꺼이 그 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식적으로 정치적 재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중단되었고 연구실 출입도 제한되었습니다. 매일 2시간씩 당의 역사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조차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세종대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 권력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는 등 모든 정책이 백성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어느 밤 베이징 외곽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말했습니다. 장 교수, 당신의 한국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연구를 하다 50년 전에 좌천되었지요. 놀라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조선의 유교 문화가 중국보다 더 순수하게 보존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농촌으로 추방되었습니다. 30년 후에야 돌아올 수 있었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한국 역사에서 읽었던 윤동주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별 해는 밤,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자기 양심과 민족의 아픔을 노래했던 시인. 그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시는 살아남아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진실은 결국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시처럼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윤동주를 알다니. 정말 놀랍군요. 그렇습니다. 진실은 억압할 수 있어도 죽일 수는 없지요. 그 만남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2023년 가을 홍콩에서 열리는 국제역사학 심포지엄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시 속에서도 참가 허가를 받았는데 아마도 당국은 제가 교화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홍콩에 도착한 저는 예정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역사서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문화적 저항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중국 대표단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총 대신 책으로, 칼 대신 붓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중국 대표단은 즉시 자리를 떴고 몇몇 서양 학자들이 다가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한독일 교수가 물었습니다. 장 교수님,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중국에서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우리의 의무는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진실이 위험하다면 그 위험을 감수해야겠지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자 방이 수색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켜져 있었고 서류들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베이징행, 다음날 아침 일찍.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연구소에서 쫓겨나고 최악의 경우 구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 교수님, 저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의 김민수입니다. 오늘 홍콩에서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을 서울대학교 방문연구원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였지만 동시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가 지금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망명을 의미합니다. 김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장 교수님, 때로는 진실을 위해 고향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윤동주도 그랬고 다산 정약용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배지에서 더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 대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도 자유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김 교수는 저를 경복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웅장한 궁궐 앞에 서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대부분이 파괴되었죠. 지금 보시는 것은 해방 후 복원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의지로요. 궁궐을 거닐며 저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락안에서 발견한 문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왕의 식사 기록입니다. 매일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 재료는 어디서 왔는지, 심지어 왕의 건강 상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음식까지 기록했다고요? 네,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신라 시대의 유물들을 보았습니다. 정교한 금관과 장신구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분명히 독자적인 미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지만 항상 자신들만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박물관 한쪽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일제수탈과 문화재 반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일본에 약탈당한 문화재의 사진들과 함께 그것을 되찾기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를 보며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문화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일제는 우리의 몸만 지배하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갔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광장은 우리 역사의 중심입니다. 이곳에서 3.1 운동이 일어났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 2016년 촛불 혁명까지 언제나 국민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이런 도시를 건설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한민족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에서 첫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중국 역사가의 눈으로 본 한국 문화의 독자성이었습니다. 강연장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언론사 카메라도 여럿 보였습니다. 강연 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연구하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고 역사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연 후 한 노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90대의 고령이었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했던 시절이죠. 학교에서는 창씨 계명을 강요받았고 우리 역사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래 우리말을 썼고 우리 역사를 배웠습니다. 선생님 같은 중국 학자가 우리 역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니 감개무량합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니요.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이자 미래의 나침반이라는 것을. 서울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제 이름이 매국노로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연구는 역사적 허구로 규정되었고 모든 저작은 금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들까지 감시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진실을 위해 선택한 길이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간다면 감옥행이 확실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의 진실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문명비교 연구소를 설립하고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적 교류와 독자적 발전에 관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제가 집중한 것은 한국인들의 문화적 저항과 보존의 역사였습니다. 2024년 봄, 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초청으로 기억의 민족, 한국 문화의 저항과 생존이라는 주제로 강연 여행을 떠났습니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를 순회하며 한국 역사의 특별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뉴욕에서의 강연 중 한 젊은 중국인 유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한국을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가 정치적 망명을 위한 것 아닌가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위해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도 문화를 지켰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정신의 승리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백발의 한국계 미국인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미국으로 입양된 사람입니다. 한국어도 잊었고 한국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만은 평생 간직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몰래 보관했던 동국통감이라는 역사책입니다. 교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을 받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노인에게 이 책은 단순한 지식의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연결해주는 끈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던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현실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와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때로는 한국 학생들이 자국의 역사를 너무 모른다고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특별한 역사를 물려받았는지 아시나요? 세계 역사상 드물게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경제 강국이 된 나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스스로 전환한 나라,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화를 이룬 나라.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선조들의 의지와 지혜의 결과입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책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역사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장 교수님이시죠?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교수님의 책을 읽고 감명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책이 중국에서 출판된 적이 없는데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 PDF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국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몰래 읽고 있어요. 교수님은 중국에서 일종의 지하 영웅이 되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포기한 것들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진실은 억압할 수 있어도 완전히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한국의 문화적 저항과 혁신 조선에서 현대까지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세계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학자들이 동아시아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습니다. 장 교수님,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한국으로 망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저의 의무는 진실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중국 문명의 변방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위대한 문명을 발전시켜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 한국인들의 정신력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한강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의지와 끈기의 결과였습니다. 문화를 지키겠다는 의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끈기. 그것이 한국인들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한국을 본 사람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민족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계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사적 교훈 중 하나입니다.